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독소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소들이 조용히 우리 몸속에 쌓이면서 세포의 숨을 막고 면역을 막 악화시키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어떤 독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대인들에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환경 독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병이 왔을까? 식사도 꽤 신경 쓰고 운동도 하는데 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병의 원인을 내 몸 안에서만 또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진짜 이유는 몸 밖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독소예요.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독소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소들이 조용히 우리 몸속에 쌓이면서 세포의 숨을 막고 면역을 막 악화시키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어떤 독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안의 의사들을 잠재우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식품을 챙기고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면 이미 보이지 않는 오염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바르는 우리가 화장품, 치약 속에 들어있는 이 파라벤과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화학 성분들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컵과 이 포장 용기에 스며 나오는 이런 환경 호르몬들, 그리고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와 이런 색소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이 생수 속에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출퇴근길 숨쉬는 어떤 공기 속에 들어있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과 디젤에서 나타나는 배출물질, 이런 독소들까지 하루 일상만 돌아봐도 우리는 이미 100가지가 넘는 독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환경 독소는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중금속 형태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다 아시다시피 수은, 납, 카드뮴, 알미늄 등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금속 독소죠. 이것은 바로 이 수산물, 바다에서 잡는 고기, 육지에서 잡는 고기도 마찬가지, 이런 곳에서 이 수도관, 오래된 수도관에서도 또 그렇고 공장의 매연 같은 거, 또 일부에서는 치과 아말감 같은 것을 통해서도 유입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신경계와 면역계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뚝 떨어뜨립니다. 이게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납과 카드뮴 같은 경우는 체내에 들어오면요, 잘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년, 30년 계속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이 산성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화학 첨가물과 환경 호르몬 형태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이런 보존제, 인공색소, 방부제 같은 것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성분, 또 샴푸나 이 치약,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이 파라벤 같은 성분들, 이 물질들은요, 우리 몸이 호르몬 수용체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면역계와 내분비계에 큰 혼란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농약과 미세먼지, 대기오염 형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과일과 채소 속의 농약 잔류물들, 그리고 차량 배기가스, 배출가스들, 그다음에 공장 오염물질 속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화합물과 산화 스트레스 유발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폐, 혈관, 장벽을 타고 면역기관까지 침투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면역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암이 유전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은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인간 건강의 관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 학술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적인 학술지인 The Lancet
플래너터리 헬스라고 하는 2022년 연구에서는 전 세계 암 발생률의 14% 이상이 우리가 매일 노출되는 환경 독소와 오염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즉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생활용품의 그 화학물질들, 플라스틱 속 환경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세포를 자극하고 DNA를 손상시키면서 결국 암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물질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과 전립선의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은 운명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몸의 세포 환경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회복의 방향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정화하는 것, 그것이 곧 또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 자연치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들은 하루 24시간 정말 쉼없이 일해주고 있습니다. 면역의사는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해주고, 해독의사는 독소를 처리하고 막 배출해주고, 재생의사는 손상된 조직을 막 복구합니다. 그런데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독의사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면역의사는 공격 목표를 잃게 되고, 재생의사는 손상된 세포를 고치기도 전에 또다시 공격을 당해버립니다. 결국 몸속 의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질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채식도 열심히 하고요. 술, 담배도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암이 생겼을까요? 근데 그분한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주물목검사 같은 게 모발로 주로 많이 하는데 혈액과 모발에서 나비라든가 수은, 카드뮴이 기준치 3배 이상 나타났어요. 이 수년간 사용한 이 플라스틱 용기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것들이죠. 매일 사용한 치약과 이런 화장품들, 심지어 매일 마시던 어떤 수돗물, 생수까지 모든 것이 독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 독소를 줄이는 이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면역 수치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로와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몸을 해치는 것은 거창한 습관이 아닌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노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치유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깨끗한 공기 마시고 안전한 물 마시고 독소 없는 음식을 먹는 것. 이 단순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살려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다시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플라스틱 대신 유리용기 쓰기,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 선택하기, 공기, 물, 생활용품의 그런 것에서 독소를 좀 줄이기. 이 작은 변화가 세포 환경을 바꾸고 면역을 되살리고 암세포가 설 자리를 없애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 누적된 환경 독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감기가 잘 걸리는 것 같은 거, 피부가 자주 좀 가렵고 이유 없이 막 염증이 생기는 거, 또 항상 피곤하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증상들을 면역력이 약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의 배경은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조용히 쌓여가는 환경 독소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에는 수백 가지의 환경 물질과 중금속 환경 호르몬 같은 이런 미세한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그것을 해독하고 다 버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매일 조금씩 들어와서 조금씩 쌓일 때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쌓인 독소는 결국 몸의 면역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침묵의 공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 감기가 금방 나았는데 이제 한번 걸리면 너무 오래 가는 경우, 별일도 아닌데 자꾸 피부가 붓고 막 가렵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경우,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이건 단순한 어떤 체력 저하나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환경 독소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면역력이 무너지고 나서 몸이 보내는 경고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환경 독소는 단순히 간이나 어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면역군이 다 지쳐 있는 거죠. 몸에 독소가 들어가면 이 면역 세포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면역군이 24시간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다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 지친 면역군은 싸울 힘을 잃고 암세포와 외모 치입자들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면역 혼란인데요. 적과 악운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에 독소가 많아지면은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정삼세포까지 공격하는,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 환경 오염의 문제인데요. 면역이 일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독소가 혈관과 조직에 쌓이면은 혈액이 또 탁해지고 세포 환경이 완전히 산성화되면 결국 면역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맞물려서 우리 몸은 싸울 힘을 잃고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이런 영향 다루는 학술지가 요즘 상당히 많죠. 세계적인 분위적인 학술지인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 비스페놀 A와 이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면역세포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밝혀냈어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무염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시는 이 컵이라든가 포장용기, 치약, 화장품 같은 작은 생활 습관이 면역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면역과 관련해서는 또 세계적인 면역학 저널 네이처 리드주 이뮤노로지 같은 이런 연구에서는 이 환경적인 어떤 이 스트레스와 또 독소의 어떤 노출은 면역계의 만성 피로를 유발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독소가 쌓이면서 면역의 회복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 상처가 더디게 낫는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나 노화가 아니라 면역이 오염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면역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일하는 현장이에요. 면역의사는 침입자를 감시하고 막 제거하고, 재생의사는 손상된 조직을 막 복구하고, 해독의사는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하지만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 의사들이 일할 현장 자체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되고 도구가 녹슬고 환자 기록이 막 뒤엉킨 병원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제대로 일할 수 없듯이 우리 몸의 의사들도 결국 일을 멈추게 돼 버립니다. 반대로 환경을 정화하며 상황은 금세 달라집니다. 독소가 제거되고 또 혈액이 맑아지고 세포의 환경이 깨끗해지면 면역은 다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힘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5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도 막 피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감기 같은 것이 막 끊이지 않았어요. 이 혈액 검사를 보니까 면역세포 수치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몸속에 염증 수치는 너무 높게 나타나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약을 더 먹는 것보다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가공식품과 플러스 용기를 최대한 줄여보자. 그리고 또 정수 필터를 자주 교체해서 깨끗한 물을 좀 마시고, 집안의 공기청정, 어떤 식물 같은 것도 좀 키우고, 환기도 자주 시키고, 또 매일 아침 기상시에는 미지근한 생수 한 그릇, 그리고 또 사과 당근 해독 주스를 한 잔씩 매일같이 한번 마셔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 있을까라고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몇 주가 지나자 몸이 확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피부니 훨씬 덜해지고 피부가 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아침에 몸이 훨씬 더 개운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환경을 바꾸자 면역이 다시 깨어났고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독소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잘.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의사들을 조용히 마비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늘 피곤하고 염증이 막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건 면역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일할 환경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플라스틱 용기 좀 줄이시고 유리용기 좀 대신 사용하시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좀 선택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집안을 좀 환기하고 깨끗한 공기를 한번 마셔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다시 스스로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나는 숨 잘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그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호흡이 얕고 짧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숨은 긴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세포 깊숙이까지 산소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없는지, 그리고 왜 암 환자들에게 호흡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관찰합니다. 말할 때 숨 쉬는 모습, 자연스럽게 숨 쉴 때 모습,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면서 숨 쉴 때 그 모습.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얕고 짧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후 하고 길게 내쉬지를 못해요. 가슴은 늘 긴장되어 있고 배는 단단히 굳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한 채 참고 억누르고 긴장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쌓여서 숨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숨이 막히는 이런 삶은 곧 면역이 막히는 삶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세포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산소는 면역과 아주 직결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는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작용이에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 산소를 이용해서 적을 죽입니다. 이거 활성산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산소는 해독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간, 신장 같은 이런 해독기관도 산소를 써서 독소를 분해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면역은 무너지게 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멈추고 암 환자의 몸은 회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한 번은 50대 암 환자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숨은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짧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가,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항상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는 연습. 금방 숨이 끊기고 목에서 꽉 막혔지만 자신이 그 호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몇 주 반복하면서 조금씩 깊이 배로 숨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그분도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일단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숨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너무 잘 자요. 이 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면역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 네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2008년 논문이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또 2017년 이 생리학 저널인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라는 이곳에서는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이 NK세포 활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호흡을 깊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면역이 깨어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숨결의 연료입니다. 숨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거죠. 숨이 얕으면 그 의사들한테 쉬어라,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가고, 숨이 깊으면 깨어나서 회복해라 라는 이런 신호가 가는 겁니다. 환자들이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질식한 채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호흡이 깊어지면 의사들은 다시 눈을 뜨고
면역의 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생명이고요. 숨은 면역입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얕고 짧은 호흡. 이 호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회복에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얕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 한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내 안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15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대부분 호흡이 이제 짧아지고 급해지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돌아가실 때는 두 개의 뇌파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회환의 뇌파입니다. 회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뇌파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 뇌파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두려움의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호흡은 짧아지고 급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 평상시에 호흡을 좀 길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 돌아가실 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환자들이 안 되면 환자들, 보호자들한테 긴 호흡을 가리키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호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의 변화가 오는데 가장 큰 증상의 변화는 내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피로 같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흡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건강할 때부터, 그리고 조금 아플 때,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큰 자산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큰 병이 왔을 때 치유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왜 호흡이 부족한가요? 나는 숨은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숨과 호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숨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이고, 호흡은 그 산소가 내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면서 몸과 마음을 살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이것은 곧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은 정말 매우 얕다는 거예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숨은 목이나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오르내리고 복부까지 깊게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이 얕은 호흡은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있지만 온몸이 피로로 하는 어떤 만큼의 그런 산소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런 짧은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분노나 슬픔을 내뱉지 못한 채 삼켜버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점점 경직되고 가슴은 막 움츠러들고 숨길은 스스로 이렇게 좁아져 버린 거예요. 호흡은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세포 깊숙이 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즉, 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숨은 쉬는데 늘 가슴이 막혀 있고 깊게 못 쉬겠어요. 그분은 늘 어깨를 움츠린 채 이렇게 생활을 했고, 호흡은 늘 짧고 가빴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피로가 심했고, 조그만 어떤 불안감에도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들 자체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호흡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또 뜻하는데요. 첫째는 산소 전달 장애입니다. 세포가 폐포 속에서 혈액에서 세포로 이렇게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에너지 부족인데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를 연료로 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긴장을 막 높이고 또 부교감신경의 회복 모드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한 상태는 곧 면역도, 회복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18년에 발표한 저널 오브 사이코 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 의학 저널에 따르면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이 수치가 막 쑥 올라갔대요. 그리고 면역 지표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훈련한 그룹들이 NK세포 활성과 자율신경 균형이 크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호흡이 깊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호흡이 얕아지면 면역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연치유 시선에서 보면은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의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언어입니다. 얕은 호흡은 의사들이 잠들게 하고 깊은 호흡은 의사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쌓아온 두려움과 긴장이 몸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신호입니다. 이 얕은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계속 지식하고 맙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3가지 방법으로 이 호흡을 연습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호흡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일상 속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하루 중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잠시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이때 호흡으로 한번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마바스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앉아서 들이마실 때는 5초, 내쉴 때는 길게 10초, 끊임없이 계속 5초, 10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신호를 몸에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는 걸을 때인데요. 걷기 호흡이라고 하는, 걷는 동안에 2걸음은 들이마시고 4걸음은 내쉬는 박자 리듬을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걷기와 이렇게 호흡이 같이 만나면 정말 온몸에 산소가 퍼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 막 호흡이 부족하다면 결국 내 안의 의사들은 여전히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성병도 마찬가지만 이 만성 질환을 갖고 특히 암 같은 환자의 공통점은 거의 다 얕고 짧은 호흡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면역은, 자연스러운 면역은 회복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짧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다시 일어나면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의사들이 호흡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몸은 자꾸 병 들어갈까요? 음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바로 얕은 호흡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호흡이요, 가슴 위에서만 짧게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오늘은 이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암 환자분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늘 이렇게 짧은 것 같아요. 깊게 못 쉬겠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결국 얕고 짧은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호흡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바로 배로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쑥 올라가고, 숨이 내쉴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100명의 의사와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호흡이 점점 얕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긴장된 삶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꾹 눌러 담고 참고 또 참는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가슴은 굳어지고 숨길은 좁아져 버린 겁니다. 결국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포에 충분한 어떤 산소가 가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은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얕은 호흡은 우리 몸에 3가지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째는 에너지 고갈을 만들어버립니다. 만성 피로를 만든다는 거죠. 항상 세포는 산소를 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도 당연히 힘을 잃고 암세포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의 긴장 상태로 몰아갑니다.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지 못하게 돼서 몸은 늘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순환장애와 독소 축적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멀어지고 그리고 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증과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세포 환경은 병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2008년 논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주 이 논문 하나가 암세포와 산소의 관계를 아주 너무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암세포는 산소와 부족한 저산소 환경에서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뒤로 정말 많은 암 환자와 호흡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010년에는 세계적인 심신의학 저널에 이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면역 지표는 계속 낮게 나타난다고 이런 보고를 했고요. 2017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자연 살해세포죠.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호흡의 깊이가 면역력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그 호흡을 되찾는 거예요. 아기는 호흡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배로 깊게 숨을 쉽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호흡을 갖고 태어났죠. 그게 바로 내 안의 의사들이 살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막 배워서 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숨을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씩 깊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내 몸에 여유를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코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길게 내보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숨에 억지로 막 힘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의 호흡처럼 배로 숨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눈을 뜨고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첫 번째 연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 세포가 막 굶주리고 면역이 힘을 잃게 하고 내 안의 의사가 지식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은 있습니다. 숨을 다시 깊게 쉬는 순간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고 면역이 깨어나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이 아기의 호흡을 되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의 의사가 숨결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숨은 늘 쉬고 있으니까 호흡이 무슨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란 사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지, 그리고 이 고다 미치오 박사가 강조한 체온과 산소 이론을 통해서 암 환자의 회복에 왜 산소가 핵심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손발이 되게 차가워요. 특히 막 발이 차와요. 또 아랫배도 차갑고 몸이 늘 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확 막혀서 좀 답답합니다. 이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은 체온이 낮다. 두 번째는 호흡이 얕아서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자연의학의 스승이신 고다미치오 박사, 일본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은 30% 약해지고 암세포는 저체온 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 즉 저체온과 저산소가 만나면 우리 몸의 병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산소와 체온은 항상 이 짝꿍처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체온이 따뜻하면 모세혈관이 확 열리고 피가 잘 돌면서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요, 모세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는 연료가 떨어진 엔진처럼 힘을 잃습니다. 면역세포 역시 이 산소가 있어야만 이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면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면역을 움직이는 치유의 원료입니다. 이 고다미치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은 곧 저산소를 부르고 이 저산소의 환경은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어떤 호흡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빠르게 자란다. 깊은 훈련을 한,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즉 체온과 산소가 회복되면 면역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늘 막 손발이 막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해서 숨은 가쁘고 얕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장님,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요. 밤에도 너무 춥고 막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10호흡이라고 하는데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이것을 자연호흡법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자. 그리고 호흡과 함께 모세혈관에 한번 긴장을 한번 풀어주자. 몸이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도록 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차가웠던 이 손발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모세혈관이 열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자 몸은 스스로 열을 내며 따뜻해진 거예요. 혈액의 순환과 면역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이걸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산소는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이렇게 살아나듯이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흘러야 세포가 숨을 쉽니다. 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이 산소가 닿지 않으면 세포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과 낮은 체온은 강물이 말라버린 이 땅처럼 이 세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 결과 면역은 무너지고 내 안의 의사들은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10 자연호흡법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산소라고 하는 이런 강물을 충분히 불어넣는 이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몸 안은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 생명의 강물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은 무너지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숨이 깊어지고 산소가 충분해지면 내 몸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 10분 10 호흡법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포에 강물이 흐르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활동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들이 면역, 해독, 재생, 순환,
뭐 이런 것들이 이 의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몸을 지키고 또 고쳐갑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사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질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 유방암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은 가슴 위에서 짧게만 오르내렸죠. 이분이 항상 원장님 숨을 쉬는데도 속은 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힘든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는 늘 웃는 얼굴 뒤로는 스트레스를 계속 삼켜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잦은 감기에도 쉽게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은 세포까지 산소가 충분히 닿지 않았던 겁니다. 즉 내 안의 의사들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얕은 호흡이에요. 숨은 쉬지만 산소가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호흡이 짧으면 면역세포는 에너지를 얻을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군인에게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상태와 똑같아요. 둘째는 긴장된 삶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삼켜버리면 가슴이 굳고 호흡길이 막혀버립니다. 늘 긴장 모드, 이 교감신경만 키어 있거나 내 안의 의사들이 회복 모드로 전환할 틈이 없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셋째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인데요. 몸이 차갑고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세포는 산소를 못 받아서 질식합니다. 그 결과 면역을 지키는 의사, 독소를 빼는 의사, 새살을 재생시키는 의사까지 모두 힘을 잃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얕은 호흡, 긴장된 삶, 저체온, 저산소 환경 이 세 가지가 내 안의 의사들을 질식시키는 주범입니다. 2010년에 세계적인 심신의학 연구 저널이 있는데요. 이 연구가 결과를 잘 보여주는데요. 연구진들은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과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얕은 호흡 그룹은 스트레스 코르티졸 수치가 쑥 올라가게 되고 면역 지표는 쭉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결국은 몸은 늘 긴장 모드에 갇혀 있고 내 안의 의사들은 힘을 잃은 상태를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하는 그룹은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 기능이 훨씬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50대 환자분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늘 가쁘고 얕았고 코티솔이 높아져서 면역이 제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이분께 5 자연호흡법을 권했습니다. 들이마실 때 5초, 내쉴 때 5초, 10초, 10초는 너무 힘들어서 5초, 5초를 이분한테 보내드렸는데 특히 내쉴 때는 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몸에 이렇게 되새기면서 긴장을 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어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3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한 달 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편해지니까 호흡이 편해지니까 속도 편해지고 밤에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몸이 덜 피곤하고 마음이 일단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검사 수치도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본인이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여유 있게 달라졌습니다. 이걸 자연치유 눈으로 보면은요, 시선으로 이걸 자연치유로 보면 호흡은 하여튼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연결된 어떤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산소는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아서 그 흐름이 멈추면 모든 생명이 시들듯이 숨이 얕아지면 내 안의 의사들이 숨통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깊고 천천한 열렬 자연호흡법 같은 이런 것들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산소의 강물을 세포에 풀어넣어주는 훈련입니다. 그 순간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숨을 막 돌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숨이 얕고 긴장이 풀리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단 10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강물이 다시 흐르듯 산소가 세포를 이렇게 적시고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다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짧고 급한 숨인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 숨인가요? 오늘부터 이 호흡법으로 내 안의 의사들에게
산소를 한번 불어넣어줘 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의 길은 이미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의사들이 다시 숨을 돌리고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호흡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숨을 쉬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느냐입니다. 얕고 짧은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을 질식시키지만 깊고 편안한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산소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은 바로 내 몸을 살리는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초반 그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평범했어요. 하지만 늘 피곤했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숨은 더 얕고 짧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가슴도 답답하고요. 숨을 쉬는데 늘 목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잠도 숙면이 안 돼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분의 호흡은 가슴 위에서만 짧고 급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죠.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 깊숙이 산소가 닿지 않으니까 몸은 늘 지치고 마음도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은 원래는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바로 깊게 호흡하지 않습니까? 들이마실 때 배가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내려가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호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의 의사를 살리는 자연호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얕아졌을까요? 오랜 세월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슴은 굳어지고 숨길은 막히고 결국 내 안의 의사들이 산소를 받지 못해서 질식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환자분께 아주 단순한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10초 들이마시 10초 내쉬는 열혈 자연호흡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코로 천천히 10초 한번 들이마시고 10초 정도 들이마시면요 배가 자연스럽게 불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 10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듯이 들이쉬면 배가 부풀고 내쉬면 배가 줄어듭니다. 내쉴 때 몸속에 쌓인 긴장과 두려움이 빠져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쉬운데 환자분은 처음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10초는 너무 길었고 자꾸 3, 4초 만에 숨이 끊기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초 들숨, 3초 날숨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들으실 때는 마음속으로 들이쉰다.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내쉰다. 그러면 3초 들숨, 3초 날숨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 내쉴 때는 내쉰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호흡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때 마음이 중요한데요. 호흡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호흡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가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 몇 주가 지나자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숨이 편해지니까 잠이 일단 깊이 와요. 아침에 눈이 아주 잘 떠지고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편안해지니까 마음도 함께 이게 편안해진 거예요. 호흡이 바뀌자 뭔가 마음이 동시에 달라졌던 겁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 일을 시작한 거죠.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하여튼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산소라는 강물을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살아나듯이 산소가 세포 속까지 흘러야 세포가 숨을 쉽니다. 물이 마르면 풀도 시들고 나무도 죽듯 산소가 닿지 않으면 세포는 버티지 못합니다. 얕은 호흡은 강물이 마른 땅과 같고 깊은 호흡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혈 자연호흡법은 바로 그 단비입니다. 세포에 산소의 강물을 적셔줘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숨은 단순한 어떤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숨은 내 몸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짧고 얕은 숨은 내 안의 의사를 질식시키지만 깊고 천천한 호흡은 그 의사들에게 산소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10, 열혈 호흡법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그 순간부터 산소의 강물이 세포를 적시고 내 안의 의사들이 깨어나서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